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네, 수학을 가르치는 강현찬입니다. 네,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 오신 분들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브로셔 보시면 제 얼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 안에 보시면은 또 이제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 계신 분들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추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없다고 지금 이렇게 당황하시지 말고, 제가 이따가 그 PPT를 통해서 링크를 제공할 거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 진행됐죠. 그 수능 진행됐는데, 제가 그날 시험이 한 2시? 2시 반이면 시험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4시쯤 풀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딱 집에 와서 앉아서 보니까 문자가 2통 와 있었습니다. 한 통은 저희 이제 문제 만들어주는 연구원 조교한테 와 있었고, 한 통은 이제 제 조교 말고 학생, 이제 고3 되는 똑같은 학생들이죠. 그 자녀분들이랑 그 학생에게 와 있었어요. 이제 문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선 첫 번째로 조교들한테는 어떻게 와 있었냐면,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문자가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한테는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고3이 아직 안 됐지만 제 30번을 둘 다 풀어봤대요. 가형 30번, 나형 30번을 풀어봤는데 둘 다 너무 쉬운데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문제가. 이상하죠? 똑같은 시험인데 조교들은 오히려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은 오히려 쉽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딱 변화하는 수능을 가르쳐주는 딱 정확한 지표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시험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어요. 최상위권 몇 명한테 빼고는 이건 진짜 어려운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총평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6월, 9월에 비해서 문항의 평균적인 난이도, 그러니까 하나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평균적 난이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21번, 30번이 가장 고난도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가 원래 21, 30이 제일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이제 뭐 시험이 좀 지났죠, 며칠. 그래서 전체적인 대중적인 평을 봐도 그렇고 21, 30번이 절대로 가장 고난도 문항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도 특징이 뭐였냐면, 올해 이제 한 해죠. 올 한 해 동안 뭐 대치동에서 우리 특히 수학원에 대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공부하고 막 도형도 공부하고 이랬는데, 수학원의 경우에 정말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약간 공부한 애들이 다 맥이 빠질 정도로 정말 쉽게 출제되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지만 어쨌든 간 압박감이 되게 심했습니다. 계산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그래서 사실은 최상위권, 정말 상위 1%, 0.1% 정도 친구들 빼고는 체감 난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일 당일에 그 막 인터넷 커뮤니티, 혹시 어머니들 뭐 오르비, 포만한 뭐 이런 유명한 커뮤니티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하시나요? 이제 안 하셔도 이제 내년 되면은 저절로 하시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거기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땠냐면, 시험 끝나고 딱 보니까 한 저녁 8시, 9시쯤 되니까 1컷이 이제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92로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다들 광분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에 어떻게 92냐, 88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중적인 대부분의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최상위권과, 그러니까 상위권, 그다음 중상위권, 그들의 이 체감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킬러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걸 보시면은, 우선 그러니까 숫자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올해죠. 올해까지 그 표준 점수입니다. 이게 약간 지금 변동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간단히 보시면 어떤 것만 보시면 되냐면, 만점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됐죠? 133, 134, 139니까 사실 엄청 튀었죠. 그 말은 뭐냐면, 애들의 그 차이가 틀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애들의 평균은 떨어지고 최상위권은 잘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표준 점수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2등급 컷, 3등급 컷은 정말 낮아졌습니다. 저기 보시면 85점이었던 게 84점이 됐고, 3등급 컷은 80이었던 게 73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방금 말한 게 뭐 그냥 제 느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최상위권은 더 잘 보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상위권은 더 못 보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우선 뭐 탑5 보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13번 문항입니다. 어머니들 혹시 뭐 문제를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 자료 보시면은 혹시 오신 분들은 그 자료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어렸을 때 뭐 수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문제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이죠? 13번이죠. 그러니까 13번이 어떤 의미의 문항이냐면요, 아직 3점짜리입니다.
이게 4점짜리 문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3점짜리 문항인데 사실 3점짜리 문항이면은 당연히 그냥 교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여태까지는. 근데 뭐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건 말건 떠나서 어쨌든 3점짜리인데 문제가 꽤나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애들이 처음부터 우선 당황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앞에서 나온 적이 지난 뭐 10년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풀었던 모의고사에도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 1차 당황을 해요. 애들 안 그래도 뭐 국어 보고 막 다 힘든데 이렇게 당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4번 이게 바로 그 다음 문제인데 흔히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번호에 나온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처음입니다. 근데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스킬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문제에서 풀어본 적이 없는 단원의 내용을 처음 한번 써야 돼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썼던 문제가 역사상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13, 14번에서 우선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통계적으로 봐도 이 문제가 14번인데 오답률 전체 8입니다. 8이면 사실 상대적으로 엄청 높죠. 그래서 우선 애들이 이렇게 앞에 두 문제에서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니까 뭐 수열 문제가 또 바로 나왔어요. 그나마 수열 중에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그래 다행히 빈칸 채우기로 나왔는데 그 빈칸 채우기 자체 내용이 뭐 자세히 혹시 읽어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신유형이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13, 14, 16번 앞번호 3개에서 벌써 신유형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18번. 다행히 또 웃긴 거는 18번 되니까 조금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케이스를 나눠야 돼서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EBS로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고, 우리 지금 이과 위주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통 얘기는 일부러 다 뺐습니다. 확통 얘기를 뺐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향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18번이고 아까 이게 몇 번이죠? 16번이죠? 근데 16번과 18번 사이에 17번이 끼어 있었어요. 네, 그 17번은 확통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확통 문제조차도 신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유형이라는 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닌데 기존에 수능에 출제 안 되고 내신에 출제 많이 되던 그런 유형이 나와서 사실 실제 시험 본 학생들 입장에선 13, 14, 15, 16, 17 5개가 다 새로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게 말 되는 시험이냐고, 그 다음 제 조교들도 이렇게 어려워도 되냐고, 그냥 딱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반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킬러와 준킬러는 또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18번, 19번까지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20번, 21번, 29번, 30번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20번과 28번이 21번이랑은 난이도가 비교도 안 되고요. 21번은 정말 쉬웠습니다. 이거는 오답률 탑5에도 안 들어요. 그리고 30번조차도 20번, 28번보다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제가 뭐 이제 그래도 이 A 차원에서 다 갖다 놓긴 했는데 뭐 저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20번, 28번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20번과 28번은 특히나 1등급과 2등급 학생 사이에서 가장 정답률 차이가 높은 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를 가르는 문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르는 문항은 30번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20번, 28번 우리가 말하는 신유형에서 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문항이 있는데 뭐 문항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건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럼 과연 수학에서 이 신유형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뭐 오신 분들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온라인을 듣고 계신 어머님도 신유형이라는 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신유형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신유형은 쉽게 말하면 기존 킬러를 푸는 스킬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신유형이라고 해요, 그냥.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 킬러로 푸는 스킬들, 그러니까 기존 킬러 푸는 스킬로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럼 그렇다고 새로운 스킬을 개발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유형은 기존 킬러 스킬로 안 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킬러 있죠. 21번, 30번. 이건 되게 웃기게 나왔습니다. 21번, 30번을 제가 일부러 PPT에서 생략했는데 올해 21번이 작년 나형 수능 21번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혹시 그 자료 갖고 가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30번은 재작년 수능 30번이랑 진짜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바꿨죠. 좀 바꿨는데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앞번호에서 신유형을 내놓고 나오는 킬러들 21번, 30번은 기존 문항이랑 아주 비슷하게 냈어요. 그럼 신유형이 아니라 구유형이겠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앞에선 신유형을 팍팍팍 내고 뒤에서는 구유형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떤 30분만 푼 제 고3 되는 학생은 시험이 너무 쉽다고 말을 하고 앞에서부터 시간을 재고 다 풀어본 전화 조교들은 여기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뭔가 이제 온도차가 느껴지는 그런 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3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강사들이 열심히 가르친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사용하면은 한 3분이면 풀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실제 푼 학생들 다 30번은 3, 4분 풀었습니다. 20번 막 이런 거 10분, 15분 걸려도 못 푸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특이해요. 지금 시험은 이제 앞으로는 내년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신유형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기존 킬러를 푸는 스킬에 대한 대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있죠? 신유형에 대한 대비랑 기존 킬러를 푸는 스킬 대비 중에서 우리 현역들의 가장 큰 적이죠. 재수생들이랑 현역이랑 둘 중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답이 그냥 50%입니다. 신유형에 대한 대비, 기존 킬러를 푸는 스킬 대비. 이거는 뭐가 제일 차이 나냐면은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를 무서워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킬러를 푸는 스킬 자체는 몇 가지가 안 돼요. 기껏해야 10가지에서 15가지거든요. 그거는 현역 애들 됐고 우리가 1년 동안 가르치면은 거의 무조건 마스터가 됩니다. 근데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유형이라는 거는 기존 킬러 스킬을 그대로 재현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로 풀어야 되냐?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라 기본 교과 개념으로만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스킬이 안 먹히니까요. 근데 이제 현역 애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에 가면은 킬러 스킬을 막 가르쳐요. 그 킬러 스킬을 1년 동안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교과 개념으로 푸는 그런 연습은 하지를 못해요. 재수생 애들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해주죠. 현역 애들한테. 고3이 끝나고 나면은 깨닫고 재수학원 가서 내가 이제 교과 개념으로 풀어봐야겠구나. 스킬 이런 거 다 소용없구나 하면서 그걸 먼저 다 배우는데 근데 현역 애들은 알 수가 없죠. 당장에 있는 킬러가 훨씬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기존 킬러를 대비하다가 신유형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신유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 개념으로 푸는 연습에 대한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치동에서 하는 수업들, 많은 수업들이 기존 킬러를 푸는 스킬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유형을 가르치는 밑에 걸 먼저 하고 위에 걸 가는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사실 신유형이잖아요. 뭐 나중에 배워야 될 것 같은 거. 근데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둘 중에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죠? 둘 중에 당연히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유형은 푸는 방법이 기존에 있던 방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2번, 20번, 28번을 교과서적이지 않은 방법,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배운 스킬로 풀었다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모든 강사님들이 뭘 가르쳤는지 다 아는데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교과서적 풀이를 먼저 배우고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기존 킬러 스킬을 배워 나가면 미리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항상 이 순서를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 킬러 스킬만 먼저 배우고 나면은 저 교과서적인 풀이를 하라고 하면 애들이 못 합니다. 그리고 안 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어머님들 혹시 우리 수능 끝나고 첫 설명이신가요? 첫 설명이시군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 보시면 이제 이 뒤에도 우리 과탐 선생님들이 나오실 텐데, 이게 올해 수능의 일종의 큰 메타입니다. 생명도 그렇고요. 과탐 다른 과목도 그렇고, 우리가 배웠던 기존 킬러 스킬만 공부한 애들을 완전 박살내버린 시험이에요. 특히 생명 시험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 시험에서 기존 킬러 스킬만 계속했던 애들, 막 평상시에 50점, 50점 나온 애들이 지금 35점 이렇게 나와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킬러 스킬만 공부를 계속한 애들이 앞에서 이미 말렸습니다. 20번, 28번, 14번, 15번에서 말리면 21번, 30번은 풀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차피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거를 평가원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 대치동에서 기존 킬러 스킬들 멋지게 가르치는 거 알겠는데 우리도 그걸 안다는 거죠. 어차피 평가원에서 교재를 다 갖고 가거든요. 그럼 그걸로 못 푸는 문제를 우리가 꼭 낼 거고, 여태까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낼 거다 다들 걱정만 했어요. 언젠가 내겠지? 근데 이번에는 모든 과목에 걸쳐서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수학에서도 세네 문제 나와버렸고, 생명에서 세네 문제 나왔고, 다른 과탐에서 세네 문제 다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기존 킬러 스킬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켜서 먼저 제대로 풀고 그 다음에 스킬을 배우라는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또 이제 희소식을 드리자면 신유형이면서 엄청 어려운 복잡한 계산들 지난 3년, 4년 전에 항상 있던 그런 킬러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만 지켜 나가시면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어머니들이 절대 이 순서대로 잘 안 하시는 건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상담 전화를 최근 한 달간 거의 한 4, 50통을 받았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특히 상위권 어머니들은 킬러를 빨리 배워야 되지 않냐. 킬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 기출 킬러 풀 줄 다 아는데 그럼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더 이상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수능을 망해요. 재수생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적인 풀을 먼저 하고 그다음 기존 킬러 스킬을 해주는 이런 이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냐? 우선 첫 번째로 대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위치를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건 제가 그래도 설명해 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혹시 그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 주소라고 하나요? 요 인터넷 주소 있죠? 요걸 좀 필기해 두셨으면 좋겠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요거 잠깐 한 번만 보시겠어요? 요거 그래도 나름 중요한 거니 요거 보시면은 제일 뒤에 한번 보실까요? 그 10페이지 정도부터 10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하나 있죠? 시험지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시험지냐면은 어머니들 요건 아시겠지만 올해랑 내년이랑 시험 구성이 완전 바뀌죠? 문제 순서도 바뀌고요. 문항 그 단원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올해 진행됐던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을 바탕으로 내년 시험지에 맞추어서 시험지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말고사 끝나고요. 이걸 이제 갖고 가서 애한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에 한두 문제만 풀리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수능에서는 뒤에 한두 문제 풀려서 잘 풀었다 못 풀었다를 판단하시면 시험장 가면 그냥 100%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시험지를 보시고 이 시험지를 반드시 100분을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말고 학생들이.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단순히 점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애한테 만약에 먼저 말을 할 거예요. 애가 만약에 엄마 나 앞에서부터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 아니면 앞에서부터 문제가 너무 당황해서 뒤에 어떻게 막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근데 이제 플러스 근데 뒤에 문제를 풀었더니 또 풀렸다. 이러면은 딱 그 최고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킬러 풀이는 외웠어요. 선행을 많이 해서. 근데 신유형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교과 개념적 풀이를 하나도 안 해서 실제 수능에 가면은 정말 크게 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라면 특히나 교과 개념을 먼저 하고 킬러를 꼭 푸는 그 순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뭐 이제 간혹 최상위권 중에는 이런 애들이 있겠죠. 시험이 쉬운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합니다. 막 다 그냥 100점이래요. 그냥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그냥 문제 많이 풀리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수업 이렇게 너무 많이 들으시지 말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리시면 돼요.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또 이제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우리 올해 제가 대치동 지금 고3 되는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 다 합쳐봤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점자가 6,000명, 7,000명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새. 그 중에 지금 우리 그 주변에 보이는 애들 한 20,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차분히 그냥 가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 시험지를 한번 꼭 풀어보시고 판단은 꼭 하셔야 돼요. 판단을 안 하고 자기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들으면 그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내가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기초부터 필요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수능을 가장 잘 아는 강사로부터 이제 배우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수능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연히 수능 출제자입니다. 이제 수능 출제자를 보시면 어떤 이제 일을 갖고 있냐면 수학과를 나오셔서 수학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0명쯤 모여서 만드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제가 이제 가방끈이 정말 긴 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수학과 박사를 하다가 이제 뭐 끝까지 하진 않았죠. 수료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좀 이제 애들 가르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수능을 제일 잘 아는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기존 킬러 중에서는 뭔가 골라서 한두 개를 낼 겁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사실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당연히. 그럼 그걸 누가 구분할 거냐? 출제자가 구분하고 출제자랑 똑같은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나왔던 것 중에서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들, 정말 중요한 개념들,
그것도 이제 내겠죠. 근데 그것도 또 이제 누가 구분하냐?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수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게 그냥 우리가 밖에서 이게 수능 문제만 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전공 안 하셨는데 수능만 막 10년 가르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당장 저보다 문제를 빨리 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제를 막 10,000개, 20,000개 다 외우셨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내질 않아요, 이제.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파고드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저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문제 평가하는 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고 뭐를 왜 냈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사한테 배워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머니들한테 너무 이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탐은 사실은 컨텐츠가 부족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제가 친한 과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답니다. 근데 수학은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뭐 누구의 컨텐츠가 압도적 1위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고3 혹시 그 학생이 있으신 어머니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고3 이제 끝난 애들한테. 어디 컨텐츠가 엄청 좋았니? 수학은 그런 얘기 없어요. 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컨텐츠가 이미 너무 많고 그중에서 최고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직접 선별을 해서 그중에 중요한 걸 제가 애들한테 풀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도 만들어서 저랑 연구소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가장 적합한 컨텐츠도 창작해서 같이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신유형이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할 때는 누구 하나 거에 집중해서 풀면은 그거를 공격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컨텐츠 플러스 뭐 저는 이제 제 것만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제 말고 다른 게 시중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근데 애들이 그거를 본인이 다 풀 수는 절대 없어요. 제가 장담했는데 수학은 이제 컨텐츠 1년 거 쌓아보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쌓이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풀어도 못 풀어요. 그중에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애들한테 필요한 거를 딱딱딱 제공해서 놓치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개념과 준 킬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킬러를 먼저 하면은 그건 정말로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능 메타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과 준 킬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킬러를 푸는 사고 구조를 그 뒤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로 치면 16번, 18번, 15번, 14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1번, 30번은 오히려 킬러를 배워서 간단하게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같이 진행해주면 사실 완벽한 커리큘럼이 되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실 미적분 반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저 이제 주 2회를 하는 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주 1회를 하는 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 개념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 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을 봤는데 92점 이상이다. 그럼 그냥 주 2회로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는 모든 그 미적 주 1회 반들 있잖아요. 이거 92점 이상이면 주 1회 반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주 2회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정말 이렇게 칼같이 구분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 정석이 잘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엔 표현 안 돼 있지만 미탐에서 진행하는 주 1회 미적 심화반을 들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미적분 개념부터 하는 주 2회 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미적 심화, 그다음에 이제 6월 전에 6월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타임에서 또 어떤 수업을 진행하냐면 수원 수투 정규반을 진행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내신을 진행을 했지만 학생들 보면은 수원 수투 많이 까먹었어요. 그럼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내신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것들,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7회, 8회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EBS 같은 경우에 연계율이 떨어졌지만 그걸 같이 분석해주는 수업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전에 어떻게 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6월 전에 우선 수원 수투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을 이미 잘하는 친구들은 주 1회 미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아닌 친구들은 주 2회 미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서 6월 전까지 수원 수투 미적을 쭉 한 바퀴에서 문제풀이까지 해서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6월 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하고 모의고사 진행하고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오답 관리라는 게 우선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오답 관리에 대해서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그 정시로 현역으로 서울대의대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일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때 듣고 되게 하여튼 신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한테 오답 노트를
10번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오답노트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시는 10회의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처음 거 만들고요. 거기에 추가하고 자기가 고친 다음에 그거에 다시 2회차를 만들고 다시 그걸 또 고쳐서 3회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답노트를 시작해서 이게 10회가 된 거예요. 계속 자기가 틀린 거 빼고 다시 고쳐가지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오답노트가 실제로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내신 오답노트는 사실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답노트를 해요. 모두 오답노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어머니도 아시죠? 그냥 숙제 체크하고 테스트 체크해서 틀리면 다 나눠줍니다. 풀어오라고. 근데 사실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오답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한 2주면 2주, 3주면 3주마다 그 오답노트를 누적하고 그걸 다시 다 풀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누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애들이 하면 좋겠지만 스스로 우리 애들이 직접 그걸 하나요. 제가 직접 본 사람 중에 그거 하는 학생들은 정말 최상위 0.1%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상위권과 오히려 상위권의 차이는 수학적 능력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집착, 끈기. 그게 사실은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그럼 상위권 그거 안 하고 싶은 애들은 평생 안 하고 살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3주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답을 해서 1차 오답, 2차 오답, 3차 오답해서 그거를 수능 끝까지 가서 마지막 동안은 절대로 우리가 빈 거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정리해 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한 명의 커리를 웬만하면 끝까지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 명의 커리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애들이 자기가 풀고 싶은 것만 풀어요. 뭐 책을 막 100권을 사주셔도 그 중에서 자기가 풀고 싶은 거 한 20문제 풀고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만 계속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능은 그렇지 않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면서 그 오답까지 철저하게 제가 관리를 시켜주면은 사실은 빈틈없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제가 질문을 다 직접 받습니다. 요새 사실은 뭐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개강을 한다 한들 조교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막 좁은 방에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이라는 거는 그 익명 카톡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익명이 아니라 실명을 까면은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당연히 다 해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적어서, 정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고, 혹시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아이패드로 이렇게 녹음하는 이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복습 동영상이랑 비대면 영상은 당연히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챙기기 힘든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대비도 제가 철저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수능 대비도 수능 대비인데 지금 우리 내신 같은 경우가 내년에 3학년 1학기라고 치면은 모의고사 기출 킬러랑 EBS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다 제가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번 해보자면 어쨌든 시험 유형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말만 달라진다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수학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는 좀 진짜 달라졌고, 그러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개념부터 먼저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킬러를 하는 그 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순서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상식적인 순서만 지켜주시면, 그리고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진짜로 학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1년 동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요것만 잠깐,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요 주소 아까 못 적으셨을까봐 요것만 잠깐 띄워놓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